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비대위 전환으로 가는 집권여당 시간표가 속속 정해지고 있지만 비대위 성격, 기간, 이준석 대표 거취 등을 두고 여전히 당 내부는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가운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던 그날 장제원 의원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진짜 가볍게 식사만 했을까 여러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고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 시간 현재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 관련 소식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정진영 앵커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8월 3일)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동력 확보를 위해 거론됐던 대통령실 인적쇄신 대신 재정비 후 새 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휴가 이후 내놓을 국정비전과 대국민 메시지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치 개입이자 국기문란이라고 비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었고 경찰은 김혜경 씨의 법카 유용 의혹 핵심 인물 배모 씨를 불러서 소환 조사했습니다.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두 나라 간 강력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내일 정오부터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 행동을 예고하는 등 전방위 반격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가로 12m, 세로 8m의 땅꺼짐이 발생해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바로 옆 지상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핵변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민간협의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외교부가 배상 절차를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냈기 때문인데 피해자 측은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 가격도 큰 폭으로 뛰어 가게의 먹거리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앞으로는 수입 곡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추석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오늘은 대통령실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최근 급락한 국정 지지율 속에 대통령실 인적 개편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인위적인 물갈이보다는 새 출발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 성난 여론을 어루만질 대국민 메시지를 놓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실수와 엇박자는 입학 연령 만 5세 하향 발표에서 또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학부모와 교육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고 급기야 대통령실은 공론화로 담당 부처 장관은 폐지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민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 정책이 아니라고 한다면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전부 원하지 않는 정책을 추진을 하겠습니까? 근데 장관이 국정수행평가는 20%대로 추락했고 그만큼 인적 쇄신 요구도 들끓었습니다. 실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여름 휴가 전후로 비서실장과 수석을 교체하며 분위기를 쇄신하고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인위적인 물갈이나 경질은 하지 않겠다.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장수를 교체할 수 없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위기 상황에 사퇴하는 건 무책임한 행동이라면서 외부에서 흔든다고 쉽게 사람을 내칠 수도 없고 당장 후임자를 구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심이 등 돌린 이유가 외부 공격이 아닌 내부 실책이라는 게 뼈아픈데 그런 만큼 재정비에 방점을 찍기로 했습니다. 자택에서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은 먼저 국정 비전을 담을 제2의 취임사 8.15 경축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위기 속에서 내세운 선명한 키워드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 때 무려 35번을 언급한 자유는 물론 통합과 경제,
공정과 상식 등을 놓고 대국민 메시지를 고심 중입니다. 오는 17일 취임 100일에는 대내외 경제 상황과 민생 등을 고려해 행사를 생략하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다음 주 월요일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출근길에 국민 마음을 어루만지는 메시지 발표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내내 공석이던 홍보기획 비서관에 이기정 전 YTN 기자를 내정했습니다. 취임 85일 만에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41개 비서관 자리 인선을 마무리한 건데 이 역시 인적 개편 요구를 잠재우고 새 출발을 선언한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레 상임전국위원회를 시작으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표를 확정했습니다. 시간표대로 비대위가 출범하면 그럼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동으로 해임된다는 해석이 나왔는데 해석 오류라는 당내 반대 의견도 있고 무엇보다 이준석 대표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모레 상임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이 정말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야 하는지 유권 해석에 나섭니다. 비상상황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9일쯤 열릴 전국위원회에서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 개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가급적이면 8월 9일, 늦어도 8월 10일까지는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서 해야 될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 구성 논의가 본궤도에 올랐는데 국민의힘은 비대위가 들어서면 사실상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는 것과 같다고 규정했습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이 대표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복귀를 막기 위해 비상을 선포했다고 주장했고 대표가 바뀌니 당이 달라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내용을 인용하며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비대위 출범이 가시화되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에서도 파열음이 이어졌습니다. 비대위 출범으로 이 대표가 해임된다는 건 해석 오류라며 복귀할 때까지 비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법적으로 살아있는 당대표를 축출하는, 제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근본적인 당 분열로 가기 때문에 서둘러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특정인이 다시 복귀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그건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이에 전국위원회는 당 지도부의 비대위의 성격과 기간을 명확히 규정해달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도 추가 상황에 대비해 사의를 밝힌 배현진, 윤영석 최고위원의 사직서 처리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체제 전환은 속도가 붙었지만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과 당내 이견이 이어지면서 여당의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 오늘 국회 입성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를 정치 개입이자 국기문란이라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차기 당권 레이스 핵심 변수였던 박용진, 강훈식 두 97세대 단일화는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민주당 상황은 박기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국회 입성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각종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셀프 공천 의혹에서 보듯 이재명이 대표가 되면 더욱 사당화할 거란 우려는 이렇게 받아쳤고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도 그랬으니까 이재명도 그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재명은 다릅니다. 대장동과 법인카드 의혹 수사를 비롯한 사법리스크 지적엔 고강도 비난으로 응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거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반면 어대명에 맞선 두 97 당권 주자는 일제히 이 의원의 빈틈을 때리며 존재감 부각을 시도했습니다. 개항을 공천을 둘러싼 당의 사당화 논란. 어느 당의 리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당의 여러 자원들과 여러 기회와 시간을 다 이렇게 희생시킨 적이 있냐라고 하는. 어느 계층은 누구를 짓지 않다. 이것은 적어도 당대표의 용어는 언어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밖에서 평론가들이야 말씀하실 수도 있고 교수님들도 말씀하실 수 있죠. 선두주자인 이 의원 견제에선 일치된 모습을 보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가 시작돼 단일화 효과가 반감됐고 단일화 방식을 합의하기도 쉽지 않은 탓입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까지 97 단일화는 초반에 결렬된 것으로 본다고 밝히는 등 당분간 민주당 당권 레이스는 현재의 3파전 구도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박규환입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대장동 수사에 다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부터 성남시 공무원 등이 연일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데 화천대유 일당에서 멈춘 특혜 의혹의 윗선을 파헤쳐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대장동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선 연일 조사를 위해 출석한 참고인들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원주민부터 민영 개발을 추진했던 시행사 대표, 성남시 공무원들이 줄줄이 불려 나오고 있는데 주로 대장동 사업 초기에 관여했던 인물들입니다. 지금까지 그 수사가 잘못된 점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끝나고 있는데.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대장동 사건을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전담수사팀이 대선 직전까지 화천대유 일당과 곽상도 전 의원을 특혜와 로비를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지만 이후 큰 진척은 없었습니다. 남은 사건은 지난달 검찰 수사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과 인사가 단행된 뒤 반부패 3부로 재배당됐는데 핵심은 성남시 윗선의 배임 관여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배임 구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화천대유 세력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기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건데 유동규 윗선을 찾겠다는 겁니다. 의혹의 정점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의원이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의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서 사업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또 성남시청과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필요한 사업 관련 자료를 꾸준히 제출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혐의는 2015년 이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집중돼 있다며 수사팀 재정비에 맞춰 남은 의혹을 폭넓게 되짚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이 핵심 인물로 지목된 배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배 씨는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부인 김 씨 의전을 담당하며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해서 김 씨 집에 보내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다른 공무원들을 김 씨 사적 심부름에 동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배 씨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여부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비롯해서 김 씨의 지시를 받았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탈원전 정책에 대한 특별감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감사원 인사에서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감사해온 인물들이 약진하며 주요 보직에 임명됐는데 이번 감사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세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강력한 탈원전 정책을 천명하며 에너지 정책의 핵심으로 내세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정가윤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문재인 정부가 법 체계를 무시한 채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감사에 나선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위법성이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하지만 1년 5개월이 지나 감사원은 탈원전 정책에 대해 또다시 감사 착수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무처 차원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고 하반기 감사 계획에 포함시키려면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감사 여부는 8월 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가 현실화하면 감사 업무를 총괄하는 유병호 사무총장의 지휘하에 고강도 감사가 예상됩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4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에서 정부가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저평가했다는 결론을 냈지만 이후 비감사 부서인 감사연구원장으로 자천됐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최근 최선임 핵심 보직인 산업금융감사국장에 40대를 전격 발탁하는 등 파격 인사를 단행했는데 여기에는 유 사무총장과 함께 월성 1호기 감사에 참여하거나 문재인 정부 주요 정책을 감사했던 인물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주도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그간 기본이 틀어졌던 거 다시 재건하는 작업. 그간 감사원은 연도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무능하고 부패한 세력들이 조직이 주인이 돼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관련 감사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번 감사원 인사와 최근 유 사무총장의 행보를 볼 때 예상보다 강도 높게 추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만 5세 입학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뒤늦게 논의에 나서자 시도교육감들은 교육청 패싱으로 현장 혼란만 초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마련한 간담회에 참석했던 유치원 학부모들은 5세 입학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교육과 돌봄 강화 정책을 내놓으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 화상회의에 예정이 없던 학제 개편안이 의제로 추가됐습니다. 만 5세 입학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가 교육청 패싱 논란이 일자 뒤늦게 논의에 나선 겁니다. 하지만 모두 발언부터 견해차가 드러났습니다. 박 부총리는 논의의 시작 단계라고 강조했지만 사회적 논의의 시작 단계이었으며 앞으로 시도교육감님과 긴밀히 협의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구체적 추진 방향을 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논의하지 않고 무심코 발표하는 정책은 교육 현장에 혼란만 가져다 준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학제 개편안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분한 사전 논의나 공론화 과정이 없이, 즉 절차적 정당성이 없이 졸속으로 제기된 점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역시 개편안 즉각 철회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이 한마음으로 반대한 정책이 있었나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거 자체는 전제 자체가 저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졸속 행정에 대해서 철회하시고 이 혼란에 대해서 사과하시고 그리고 공교육과 돌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익히시고. 이에 대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개혁의 시작점으로 유아 초등 분야에서 취약 연령 조정을 검토했다며 이제부터 의견 수렴을 위한 출발점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내용의 교육부 학제 개편안에 대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원화가 줄고 있는 유치원 측의 걱정과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이 제한적인 데에 기인한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깊이 공감하지만 지금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취약 연령 하향 조정에 앞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의 통합과 여러 부처에 흩어진 돌봄 체계의 정리, 그리고 초등 저학년의 방과 후 돌봄제도 마련 등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속인 이권 의혹과 김건희 여사 후원업체의 관저공사 수주 등 이렇게 대통령실을 둘러싼 여러 논란을 향해서 야권에선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야권뿐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 친인척 등 비위 행위를 들여다보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현실화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사칭한 건진 법사의 이권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업체의 관저공사 수주를 언급하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충분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정의당도 대통령실 내부 자정 능력을 국민들이 더 이상 신뢰도, 기대도 하지 않는다며 역시 이에 동조했습니다. 앞서 여당에선 김미애 의원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통해 내부 부조리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먼저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면서 구체적 임명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좀 듣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실 거고요. 근데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러신 것 같습니까? 그분은 비교적 공약을 하신 거는 지키는 그러한 성품으로. 국민의힘은 6일 지방선거 뒤 민주당과 협의해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원구성 지연과 당 내용 속에서 진전은 없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를 끝으로 5년 넘게 공석인데 공수처 입법에 집중한 문재인 정부 시절엔 공수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임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국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특별감찰관 임명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 내린 국민대학교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은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국민대에 이 표절 의혹을 재검증하라고 지시했던 교육부는 이번 논문 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대의 판정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표절도 연구 부정행위도 아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재조사 결과를 두고 후폭풍이 거셉니다. 특히 표절이 아니라고 본 구체적인 판단 근거나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습니다. 심지어 국민대 측은 조사위원들의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내라고 지난달 초 명령했지만 제출 기한 2주가 지나도록 버티고 있는 겁니다. 활동과 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회의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자 한다. 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출을 안 한 거예요. 국민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게시판은 2022년 8월 국민대는 죽은 날이다. 지금까지 자부심 가지고 있었는데 나 부끄럽다는 비판글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대 교수들도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학 측이 발표문에서 관행이나 특수성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놨다는 겁니다. 지금만큼의 엄격함이 없었던 거지 그때도 다 석사 박사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건데 몇십 % 가까이가 표절인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당시에도. 과거 문대성 당시 새누리당 의원 논문 조사 땐 국민대가 정반대 판단을 내렸던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일부 교수단체는 직접 표절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확실하게 표절인데 누가 보더라도 이걸 표절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런 검증단을 만들고 또 다른 교수단체들하고 가능하면은 이 연합을 해서 그걸 만들어서 검증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논란은 김 여사가 또 다른 연구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숙명여대로도 번졌습니다. 지난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인데 지난 2월 예비조사에 들어간 숙명여대는 반년이 넘도록 본조사 착수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연구 윤리에 대한 조사를 학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진행함을 양해 바랍니다. 대학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지난해 논문 재검증을 지시했던 교육부도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국민대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놔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중국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타이완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 반중 일정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미국의 강력한 연대를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고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도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결연함을 보였습니다. 보도에 강성훈 기자입니다. 어렵게 타이완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차이 잉원 타이완 총통과 만났습니다. 타이완 정부는 외국인에 주는 최고 영예인 특종 대수경훈 훈장을 수여해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을 지킨다는 미국의 결의는 철통 같고 그걸 보여주려고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Today the world faces a choice between democracy and autocracy. America's determination to preserve democracy here in Taiwan and around the world remains ironclad. 차이 잉원 총통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세계와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의 의도적인 군사적 위협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면서 결연한 의지도 보였습니다. 面对持续且刻意升高的军事威胁，台湾不会退缩，会坚定维护国家主权，坚守民主的防线。 펠로시 의장은 앞서 타이완의 입법원을 방문해 의회 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은 타이완 기업에도 기회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Our president has put forth an Asian-Pacific initiative which we support and we want to be specific in terms of how we work with Taiwan. 펠로시 의장은 타이완에 있는 세계적 반도체 기업 TSMC의 회장도 면담했습니다. 타이완의 반중 운동가들과도 만나 중국의 반발을 아랑곳하지 않는 뚝심을 보여줬습니다. YTN 강성웅입니다. 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추악한 정치 활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내일 정오부터는 타이완을 포위하는 군사행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전방위 반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밤 10시 45분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 땅을 밟자마자 중국 외교부는 주중 미국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공식 성명에 이어 왕이 외교부장이 직접 나서 비난 담화도 냈습니다. 불장난하다가 타 죽는다거나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란 험악한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은 민주주의 수호가 아니라 중국 주권에 대한 침해일 뿐이라고 깎아내렸습니다. 佩洛西危险的挑衅行为纯属为了捞取个人的政治资本，那么这呢就是一场彻头彻尾的非常丑陋的政治闹剧。 일부 품목에 대한 타이완 수출과 수입을 중단하는 경제 보복 조치도 잇따랐습니다. 上一周还是可以顺利出货。 那今天就收到一些通知已经停止生产。 중국군은 연합 군사훈련을 예고하며 타이완 주변 해역 6곳에서 민간의 항행을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준봉쇄에 가까운 조치로 펠로시 의장이 타이완을 떠난 뒤에 개시됩니다. 만에 하나 타이완과 우발적 충돌로 확전될 경우 미군의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这一次联合军事行动是针对美和台当局在台湾问题上的危险举动所采取的必要举措. 이번 훈련은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군사 행동 자체에 방점이 찍혔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오늘 앵커 리포트에서는 이 타이완 방문으로 주요국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인물, 자, 이 낸시 펠로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40년생, 우리나라 나이로 82세입니다.
일남 4녀의 어머니로 자녀들을 이렇게 다 키운 후에 정계에 입문을 해서 지금은 미국 내 권력 3위, 그리고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 의장입니다. 자,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신다면 이번 영상을 보시면 좀 더 낯이 익으실 겁니다. 함께 보시죠. 네, 지난 2020년 미국 국회 국정연설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마무리하자 기다렸다는 듯 이렇게 연설문을 찢어버리는 이 영상으로 유명해진 낸시 펠로시가 어제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이 미중 간 갈등이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낸시 펠로시와 중국의 어긋난 인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낸시 펠로시와 중국의 악연을 모아봤습니다. 네, 지난 1991년 중국 타난먼 광장을 찾은 이 펠로시 의원의 모습입니다. 당시 의정 활동 4년 차였던 이 펠로시 의장. 자, 지금 이 화면에서 들고 있는 현수막에는 중국 민주주의를 위해 죽어간 이들에게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정치 입문 초기부터 중국 문제에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네, 이 펠로시 의장은 또 1989년 타난먼 사건 당시 유혈 진압으로 희생된 시민들을 추모하는 성명을 낭독하기도 했는데요.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그리고 공안 입장에서는 돌발 행동이었던 거죠. 공안은 이들을 해산시키고 기자들을 강제 연행했는데요. 자, 이때부터 중국 정부는 이 펠로시 의장을 외교적 기피 인물로 여겨왔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중국의 인권 문제를 고리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해온 소신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중국의 인권 문제 등을 놓고 강경한 목소리를 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후진타오 당시 이 중국 부주석에게 구금됐던 중국 티베트 활동가들을 석방해달라는 편지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상대 거부로 실패했고요. 또 이후 주석이 된 후진타오에게 류샤오보 등 정치범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신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또 인권 탄압을 이유로 중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베이징 하계올림픽과 올해 동계올림픽에 선수단을 보내되 사절단을 파견하지 말자고 제안한 겁니다. 실제 올해 동계올림픽에서는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중국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 발생한 대규모 유혈 참사, 이 타난먼 민주화 시위 33주년입니다. 펠로시 의장은 올해도 성명을 내고 공산당을 억압 정권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한 타난먼 시위는 정치적 용기를 발휘한 가장 위대한 행동 중 하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펠로시 의장과 중국의 악연은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이번 타이완 방문을 두고도 또 격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했는데요. 앞으로 과연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과 관련해서 북한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반응을 내놨습니다. 국가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건데요. 우리 정부는 미중 갈등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한 건 우리 시각으로 2일 자정이 거의 다 돼섭니다. 그로부터 6시간이 조금 넘어 북한 외무성이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타이완은 중국의 불가 분리의 한 부분이며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정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영토 완정을 파괴하려는 외부 세력들의 행위에 대응 조치를 취하는 건 주권 국가의 응당한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타이완 문제에 대한 외부 세력, 즉 미국의 간섭 행위를 규탄 배격하며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 중인 다른 나라의 현안에 대해 북한이 이렇게 재빨리 공식 견해를 밝힌 건 이례적입니다. 타이완 해협을 둘러싸고 미중 갈등의 수위가 최고조로 치솟은 가운데 대놓고 중국 편을 들면서 북중 공조를 과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고 보고 중국의 입장 편을 들어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이후 북한에게 필요한 지원을 얻어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작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원칙적 대응만 하면서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이 가져올 파장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는 대화와 협력을 통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기조 아래 당사국들과 재반 현안에 관해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타이완을 방문하면서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는 방한 기간 만나지 않기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애초 펠로시 의장 방한 일정이 대통령 휴가 기간과 겹쳤기 때문에 예방 일정은 따로 잡지 않았다면서 국가안보실 관계자 등과도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윤 대통령과 펠로시 의장이 막판 만남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대통령실은 미국 측과 서로 의견이나 일정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서 예방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 후 중국이 군사훈련에 나서자 일본도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번 군사훈련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며 반발했는데요.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타이완에 도착하자 중국은 즉시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타이완 주변 해역에서 실탄 군사훈련도 예고했습니다. 훈련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 주변 해역에서도 진행됩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 측 발표에 반발했습니다. 4日正午から行う軍事演習の対象地域として発表した海域には我が国の EEZ が含まれており、実弾射撃訓練という軍事活動の内容も踏まえ、我が国から中国側に対して懸念を表明をしました。 마스노 장관은 자위대가 평소부터 경계 감시와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중국의 무력 시위에 어떤 대응 태세를 취하고 있는지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방위백서에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강한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오키나와에 주둔한 미군과 함께 자위대도 군사적 개입에 나서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타이완 문제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国際社会の平和と繁栄に不可欠な要素である台湾海峡の平和と安定の重要性を強調するとともに、両岸問題の平和的解決を促しました。 타이완 방문을 마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한국에 이어 일본도 찾아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5일 펠로시 의장을 만나 타이완을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땅꺼짐이 발생하며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옆 신축 공사의 영향으로 추정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상품을 정리하던 편의점 직원이 큰 진동 소리에 놀라 건물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10초가 채 되기도 전에 천장이 무너져 내리고 냉장고와 진열대 상품들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오전 6시 40분쯤 강원도 양양 낙산 해수욕장 인근에서 가로 12m, 세로 8m, 깊이 7m로 추정되는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건물 일부가 무너졌고 모텔 투숙객과 상인 등 9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갖고 나와보니까 한 5초 뒤에 갑자기 땅이 내려앉으면서 저희 저 끝쪽 부분이 저렇게 다 내려앉고 땅꺼짐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변 상가와 모텔은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무너진 편의점 옆에서는 1년 전부터 지하 6층, 지상 20층짜리 숙박시설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깊이 20m 지하 땅 파기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주민들은 지난해 말부터 공사장 주변에서 땅꺼짐과 건물 균열이 10여 차례나 발생했다며 신축 공사를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지금 한참 피크인데 이게 성수기에 이게 뭐 하는 일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계속된 민원에 시공사 측은 지난 2월부터 석 달 동안 공사를 중단한 채 땅속 지하수를 막는 보강 작업을 했지만 또다시 땅꺼짐이 발생한 겁니다.
나올 거잖아요. 그 나오는 대로 대책 세워가지고 조치를 할 거잖아요. 국토교통부와 양양구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시공사 측에 주변 건물 안전진단과 지하 탐사를 지시하기로 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지난 밤사이 전국에 1000번이 넘는 낙뢰가 치는 등 요란한 비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푹푹 찌는 찜통더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낮과 밤에 이렇게 서로 다른 날씨가 나타나는 원인을 정혜윤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서 섬광이 번뜩이고 이어 요란한 소리가 이어집니다. 지난밤 유난히 잦은 천둥 번개에 잠을 설쳐야 했습니다. 새벽 0시부터 오전 9시 사이 전국에 관측된 낙뢰는 무려 1005번. 특히 서울과 인천, 경기도에만 절반이 넘는 532번의 낙뢰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낙뢰가 발생한 것은 5호 태풍 송다가 몰고 온 수증기가 대기에 가득 찬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비구름이 만들어질 재료가 충분했던 겁니다. 거기에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기가 불안정했고 밤이 되면서 하강 상승 기류가 강해지며 강력한 비구름이 형성됐습니다. 많은 양의 수증기가 굉장히 빠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니까 저기압 회전도 같이 맞물려서 이제 지나가는데 수증기까지가 공급을 받으니까 저기압하고 북태평양 고기압 사면하고 맞아떨어진 그 지역이 바로 중부지방이 된 거예요. 내일부터 비는 그치겠지만 습도가 높고 대기가 불안정해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자주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북태평양 고기압이 본격 확장하면서 무더위도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2주 정도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교육부 취학연령 하향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대통령실도 교육부도 한 발 물러서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법사, 관저 의혹 등이 더해지면서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올 때 어떤 구상을 국민들에게 제시할지도 관심입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 개최 일정을 발표했는데요. 이준석 대표 측 반발이 거세지면서 혼란이 계속되는 양상입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휴가 중에도 좀 국내외 이슈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준비한 저희 이 나이트 포커스 본격 주제 이야기하기 전에 번외 주제로 이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정치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중국의 반발 속에 타이완 방문 마치고 조금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휴가 중에 펠로시 의장을 만나나 안 만나나 가지고 이게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좀 설명이 오락가락했어요. 오락가락했다가 지금 마지막 최종적으로 예. 대통령실에서 확인해 준 걸로 면담 지금, 없다. 없는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저는 조금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휴가 기간에 온전히 쉬겠다라고 하는 휴가의 본래 뜻을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면 사실은 이제 계속 언론 보도에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중요한 정책 결정 라인에 있는 분이고 또 예. 권력서열 3위고요. 그리고 지금의 동북아나 한반도 정세에서 미국의 그런 권력서열 3위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통령이 면담을 하는 것 정도는 제가 볼 때 충분히 휴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입장을 거꾸로 바꿔놓고 생각하면 중국의 권력서열 3위가 휴가 기간에 왔다고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왔으니까 안 만나겠다. 또 일본의 권력서열 3위가 왔는데 안 만나겠다 하겠습니까? 다 만나는 게 제가 볼 때 일반적인 외교의 좀 관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같은 이제 국회의장급이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하고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지금 직무대행인 권성동 직무대행은 지금 만나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박홍근 원내대표도 동석한다 맞습니다.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니까 있는데요. 사실은 대통령께서 휴가긴 하지만 예. 우리도 일반인도 휴가 기간에는 쇼핑도 가고 식당도 가지 않습니까? 휴가 기간이라고 집 밖을 나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는 그러면서 보면 이 안보실을 중심으로 해서 대통령실이 좀 시스템이 잘 돌아가서 대통령한테 좀 올바른 건의를 했으면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특히나 지금은 지난달 스페인 마드리드까지 가서 나토 정상회의 하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패권 경쟁이 구조화되는 동북아 질서 속에서 미국 편에 서겠다는 일정을
시그널을 보여준 건데 그 과정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이 정치인 중에 하나인 펠로시 의장이 왔는데 안 만난다는 것은 그렇다고 중국이 펠로시 의장을 안 만났으니까 중국에게 좀 좋은 온건한 뭐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할 일은 없거든요. 그럼 오늘 밤이라도 다시 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내일이라도 당연히 국회의장 만나고 권성동 대표 만나고 박홍근 대표 만나면 대통령이 대통령실 나가서 잠깐 면담하는 것이 저는 그 외교적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대통령과 깜짝 만남 일정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아마 이렇게 부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없었다라고. 왜냐하면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깜짝 만나면 되는데 저도 뭐 김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지금 사실 이번에 아시아 5개국을 방문하거든요. 이미 이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을 방문했는데 다 국가 수반을 만났습니다. 총통이라든지 총리라든지 대통령 만났거든요. 우리나라 온 다음에 이제 일본 가는데 일본 총리도 지금 만날 예정이라는 보도가 있거든요. 오찬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조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사실은 5개국을 방문했는데 우리나라만 뭐 이제 국회의장만 만난다. 그러면 뭐 누가 생각하기 보더라도 좀 어찌 보면 좀 기본적인 어떤 외교 문제가 안 굴러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미중 간에 얼마나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대만에서는 전쟁 일촉즉발까지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휴가 중에 못 만난다. 이거는 너무 좀 한가한 소리다.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이렇게 흔들린 상황에서 휴가 하루 시간 빼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라서 만약에 일정이 없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일정을 잡아서 만나야 되는 것이지 휴가 중이기 때문에 못 만난다, 조율이 없었다라는 건 너무 제가 보기에는 국제 정세를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자, 뭐 대통령실에서는 면담 없다. 지금까지의 최종 입장이긴 한데 이런 조언들 오늘 뭐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자. 이런 조언들 듣고서 또 다른 어떤 발표가 또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통령 휴가 직전에 교육부 장관이 던진 만 5세 입학 관련한 파장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서면서 어제 오늘 이틀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미 낳은 아이들도 이미 자라고 있는 아이들도 불행하다고 하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시면서 장관님, 제가 위로하는 것 국가 책임져요.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조기에 양질의 공교육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같은 선상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만 5세의 아이들이 어떤 실험 대상처럼 과도기 동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닌지 우선 그 부분이 걱정스럽고요. 아이들을 일찍 학교에 보내서 해결하기보다는 연령에 맞는 유아교육을, 양질의 유아교육을 실행을 하고 네. 자, 손을 뿌리치는 학부모의 모습 잠시 보셨는데 박순애 장관 좀 머쓱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쟁점이었는데 만 5세로 지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부의 학제 개편안. 자, 정부가 뒤늦게 공론화에 나선 모습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그 교육개혁 굉장히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죠. 예, 100년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이나 역대 정부에서도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가 돼 왔어요. 특히나 지금 이 학제 개편부터 시작해서 이 초중고 대학교까지의 이 학제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새로운 교육 재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다음에 바로 이 취학 연령을 입학 연령을 좀 낮추겠다라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고 그것에 대한 반발이 나오니까 그 뒤에서야 사실은 간담회를 하고 공론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순서가 좀 바뀐 거죠. 거죠. 이게 본말이 전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교육개혁의 필요성에는 다들 공감한다 하더라도 그럼 교육개혁의 방향과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사실은 밑바닥에서부터 이해 당사자들 또 관련 단체들 이런 사람들하고 활발한 소통을 통해서 공론화를 거친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장단점을 다 확인한 다음에서야 대통령에게 이런 방향을 했으면 좋겠다고 업무 보고를 하는 게 순서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업무 보고 있고 나서 바로 신속하게 이 부분을 추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덜컥 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공론화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공론화 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폐기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폐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박순애 지금 교육부 장관이 물론 뭐 교육 전문가가 아니다는 세간의 또 그 비판도 있었고 그리고 또 교수 하시다가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정무적인 어떤 능력이나 정무적인 메시지에도 굉장히 좀 실패하고 있다는 여러 가지 지금 비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공론화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이미 밭해놓은 것을 다시 이제 국민들이 원치 않으니까 폐기하겠다 하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어서 저는 진퇴양난에 지금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교육부 장관은 첫 그 추진 과제로 왜 이걸 정했을까요? 그건 정말 그 진상을 좀 어떻게 확인할 네. 수가 없습니다만 교육부의 업무 보고를 할 때 교육부의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그 안을 들은 다음에 예. 그 부분에다 일정 정도의 장관과 대통령의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은 이 입학 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바로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인지 아니면 교육부 장관이 교육부의 관료들과 교육부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대통령한테 건의를 한 것인지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어느 것이 우선이었던 것인지 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교육부 장관 입에서도 폐지 단어가 나왔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백지화 가능성을 언급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교육부 차관은 이 폐지 얘기는 너무 나갔다 이런 입장이라 좀 헷갈립니다. 결국은 아마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1, 2년 된 문제가 아니에요. 뭐 5년 전에도 이명박 정부 때도 이거 하려다가 모든 연구 결과라든지 아니면 해보니까 실험해보니까 안 된다는 게 나온 거거든요. 지금 OECD 국가 중에도 만 5세로 하는 데는 1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6세라든지 7세로 하고 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요. 연구 성과로도 그렇고 그동안 우리가 정책적으로 여러 번 하려고 했었지만 다 안 됐거든요. 그건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불쑥 들고 나왔다. 저는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뭐 교육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을 들고 나오는데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했어요. 정책적인 핵심 어젠다는 없는데 뭘로 할 것인가. 그런데 교육개혁 그중에서도 그동안 안 됐던 어찌 보면 입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교육 문제라든지 이런 걸 들고 나온다 그러면 국민들이 입시 문제 있다 생각하고 사교육에서 좀 하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5세 문제 나오다 보니까 보육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일하는 엄마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니면 학교에 지금 방학 때 쉬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면 방과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들고 나왔으면 오히려 국민들도 지지하고 학부모도 지지할 수 있는데 지금 누구도 지지 않는 교육청조차도 지지하지 않고 교사들도 반대하고 학부모들도 반대하고 유치원 하시는 분들, 육주부 학부모 다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들고 나왔을까? 저도 굉장히 사실 의아합니다. 아마 그냥 뭔가를 이제 정책이 없다 보니까 이슈를 던진 것 같은데 한참 잘못 던졌다. 근데 이거 수습하는 과정도 굉장히 이제 재밌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어쨌든 신속하게 하라 그랬는데 신속하게 하려고 보니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교육부 장관이 혼자서 총대 매는 상황인데 교육부 장관은 말할 때마다 스텝이 꼬이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이라든지 특히 이제 여당에서는 내용을 겪다 보니까 여당에서도 어느 정도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교육위원이라든지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이걸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실이라든지 장관이 헤매고 있으면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정부, 그다음에 여당 다 헤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거의 뭐 아노미 상태 아닌가, 정부가 없는 상태처럼 되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한 달 내로 끝날 것 같습니다. 추진은 못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긴 1년도 공교육으로 가지고 들어오겠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사실 아이를 키우는 교육 현장의 현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대할 요새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이 논의가 필요하다. 돌봄 체계를 구축을 먼저 하되 논의는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교육개혁이라고 하는 큰 틀에서 국민적인 합의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보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산업 인력 그리고 새로운 취업이 가능한 생산 연령들을 우리가 좀 하향 추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맡고 있는 국가적 위기 중에 하나가 지금 인구 절벽 사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학령 인구 전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출산 때문에 사실은 인구 절벽 시대에 어떻게 그러면 산업 인력들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한 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장기적인 대비를 할 것이냐는 면에서는 이걸 공론화해서 사실 이것저것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입학 연령을 지금 5세로 낮춘다는 것만 달짝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거친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그거 아니더라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이 학제라는 것도 사실 예전부터 개편 이야기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진짜 이 기회에 오히려 역으로 이 기회에 국민들 또 여야가 또 여야 정의 머리를 맞대고 교육 제도에 대한 개편, 특히 학제에 대한 개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는 건 맞지만 그것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이걸 던져서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논의의 출발점을 산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은 너무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공론화에 집착을 해서 이것저것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머쓱한 이런 장면을 연출하기보다는 쿨하게 대통령하고 또 대통령실하고 상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처리하든지 아니 이 부분을 다시 재논의를 하려면 단순하게 그냥 단발마적으로 만 5세로 입학 연령을 줄인다는 것만 들고 나올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그림의 윤곽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무려 97.9%가 이런 학제 개편안에는 반대한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높은 수치에는 사실 이 정책에 장점이 있는지 없는지 국민들이 이걸 찬찬히 들여다볼 시간이 없이 좀 급하게 추진이 된 부분이 있는데 자, 이런 절차적인 문제까지도 이 수치에 좀 포함됐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물론 어떻게 조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97%까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대부분이 반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근데 기본적으로 이 학제라는 건 말씀처럼 예를 들어 우리가 뭐 가을 학기로 옮기자든지 아니면 뭐 고등학교를 뭐 약간 단축하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대학도 조기 졸업하는 것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전체를 틀 놓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교육 개혁에 예를 들어서 5세로 간다 해서 나머지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 남는 거거든요. 특히 아마 지금 이 5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방과 후 학교 문제라든지 보육 문제라든지 이게 국가에서 책임을 못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엔 아마 이 만 5세 부분을 지금 뭐 밀어붙일 게 아니라 말씀처럼 보육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 번에 지금 아마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생산적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우리가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된다. 이거는 내가 보기에 너무 사회적 낭비가 심하다. 지금 학부모들이라든지 교육단체들이 나와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거 굳이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도 이걸 밀어붙였을 때 뭐 지지율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 도움이 안 될 거 뻔히 알 거예요.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용기 있게 제가 보기에 뭐 여당 집권 여당에서 이거 철회해라 이런 얘기를 좀 나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100년대계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거는 처음부터 원점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는 것이 맞다. 오늘 두 분 의견이 이렇게 이제 규결이 되는 것 같고요. 대통령실에서 어제 오늘도 좀 해명할 일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비용이 한 12억 정도 들었는데 이 비용이 이 인테리어를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 전시 그 인테리어를 담당했던 업체가 했다. 이런 의혹이 좀 불거졌어요. 대통령실에서는 코바나 콘텐츠 후원 사실이 없고 그리고 이 해당 업체 관저공사 참여 여부에는 이게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대통령 휴가 기간에 지지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그런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좀 석연치 않은 해명이 나오면서 논란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 자체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해명한 대로 물론 코바나 컨텐츠 기획 작품 전시회 자체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대금을 받고 참여한 업체였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으로 후원 업체라고 이름을 올렸던 것이지 돈을 후원받은 건 아니라는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그 회사와 일단 공사를 같이 했던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공교롭게 대통령 관저의 인테리어 공사를 땄다는 점이 이제 눈길을 끄는 거거든요. 물론 뭐 수의 계약을 할 수도 있고 뭐 정당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낙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아니면 공교롭게도 왜 그러면 코바나 콘텐츠 전시에 참여했던 그 기업이 굳이 또 여기에 입찰을 해서 또 낙찰이 됐을까라는 의문은 들게 돼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본다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러저러하게 공사와 관련돼서 저 뒤를 봐주고 있는 후원의 성격이 있는 그런 수의 계약들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 이번에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전에도 한번 비슷한 유형의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공사할 때 맞습니다. 말씀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좀 더 투명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절차를 밟아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해명으로는 후원 업체는 아니고 그냥 그 코바나 콘텐츠가 했던 전시회에서 인테리어를 담당했었고 대금을 받았던 그냥 공사업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보니까 나라 장터에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또 사실 이야기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석연치 않게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휴가 끝나고 다시 복귀했을 경우에 이러한 대통령실 안의 시스템의 어떤 투명성의 부재 이런 것들이 계속 예.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지지율 하락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된다. 자,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형문택 대변인은 이 문제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마 나왔을 때 지지율 하락 원인에 김재동 얘기했었잖아요. 네. 김건희가 사실 김재동의 김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게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 김건희, 장제원, 권성동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어찌 보면 거기서 그냥 쳇바퀴 도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게 처음 논란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바로 올리고서 바로 계약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또 거기 올린 거 보니까 세종시에 무슨 주택한다. 그걸 그럼 어떻게 누가 알고 응찰을 하죠?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2016년, 18년에도 아마 전시회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는데 예를 들어서 대통령 관저 공사를 보니까 기술자 4명이고 공사 실적 규모도 보니까 17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주 소규모 회사거든요. 그런 데서 과연 할 수 있느냐. 네. 결국은 그러면 코바나 인테리어 공사 발주하듯이 한 거 아니냐, 사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떻게 됐긴 어떤 경위를 통해서 했는지 밝혀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개가 어렵다는데 사실상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면 왜 하필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은 이렇게 다 비밀이고 공개가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지금 네. 코바나와 관련된 거는 이 공사망이지 않습니까? 지금 채용도 2명이나 들어갔다 그러고 지난번에 수행했다는 분도 관련된 사람이고 그럼 다 이제 결국은 이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잘 안 해요 명확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어찌 보면 실제로 못하고 있다 어렵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걸 해명을 못한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 측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관여를 못하는 건답니다. 대통령실도 관여를 못한다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민정수석실도 없죠. 특별감찰관도 없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조금 더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또 하나 의혹, 대통령 내외의 친분을 과시해서 이권을 행사하려 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이 의혹의 중심에 있는 분이 이제 건진 법사라는 분인데 대선 때도 좀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 대기업에 지금 주의보까지 내린 이런 상황이에요. 참 계속 그 악재들이 겹치고 있죠. 그런데 이 건진법사라는 분이 또다시 이름이 소환되고 지난 선거 때도 이른바 선대위 산하의 네트워크 본부를 맡고 있다가 논란이 되니까 사실 네트워크 본부를 완전히 해체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사실은 일단 한번 경고등이 켜졌던 사안인데 사실 대통령이 되고 취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온다는 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건진법사라는 이 개인이 정말 자기의 사적 신분을 계속 과시하면서 개인이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이권을 챙긴다고 한다면 이건 사실은 대통령실이 관여될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공직기강 비서관실이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특별감찰관을 만들든 아니면 그 대통령실 안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미 논란이 한번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인물에 대한 어떤 예방 조치라든가 충분히 저는 미리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물론 대통령이 지금 해명하는 것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비위가 있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른바 정보지 수준의 찌라시가 돌고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공직기관 비서관실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건이 커져가지고 확대돼서 터져 나온 건 아니지만 그런 위험성이 여기저기서 제기가 되니까 미리 사전에 좀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것이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네. 그러나 어찌됐든 이 일이 이미 선대위 때 한번 나왔던 사안이고 그 동일 인물이고 그리고 그 동일 인물이라는 사람이 괜히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법사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동안에 윤석열 후보와 관련됐던 뭐 왕자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이미지와 연관되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한다고 한다면 어떻게든 좀 사전에 좀 체크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 보고 우리 현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특별감찰관을 빨리 지금이라도 임명을 해서 그 청와대 용산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 좀 자질구레한 잡음들을 미리 좀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비서실 개편과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하면서 대통령실을 압박하고 있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후진적인 국가로 전락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작 임기 80여일 만에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실의 공적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된 게 아니냐. 비서실의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대통령 주변 인물들이 대형 사고를 치기 전에 특별감찰관 임명 또한 최대한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야당에서는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라 이렇게 네. 촉구하고 나섰는데 지금 오늘 대통령실 브리핑에서도 이 조사가 되고 있느냐 기자들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 인지가 되면 공직기관 비서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 이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민간인인데 이제 조사를 한다. 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간인 조사는 사실은 곤란합니다, 법적으로는. 지난번에 뭐 김태우 행정관도 알겠지만 그때도 이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통령실 같은 데 민정수석실이 있을 때에도 그 어쨌든 민간인에 된 게 도면 경찰에 이제 의뢰하는 식으로 됐었거든요. 직접 불러서 조사하는 거는 그게 피의자가 됐든 참고인이 됐든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나는 민간인인데 왜 대통령실에서 불러? 이렇게 문제되는 거거든요. 예. 지금 뭐 참고인이니까 조사한다는데 그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허점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왜 이게 특별감찰관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특별감찰관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친인척 문제 아닙니까? 친인척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민간인에도. 근데 지금 이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도 뭐 코바나 고문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됐던 얘기가 많이 나왔단 말이죠. 네. 그다음에 단순히 혼자 그런 게 아니라 선거 당시에도 건진법사 뭐 처남 딸 아들 얘기가 쭉 나왔었거든요. 캠프에 관여한다는 얘기 나왔었기 때문에 그 당시 확실하게 못 자른 게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정리만 하고. 안 그러면 사실은 누구나 예상되거든요. 대통령과 만약에 가깝다는 얘기가 되면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싶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공천을 받고 싶고 그럼 다 접근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스스로 그러고 다닌다면 더 많이 꼬이게 돼 있는데 그래서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해야 그렇죠. 된다. 특별감찰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 이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할지 지금 불명확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대통령실이 됐든 아니면 뭐 어떤 수사기관이 됐든 이런 데서 관리할 수 있는 기본적으로 친인척 대통령 가까운 사람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보기에 뭐 민정수석실 없다 그러면 당연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된다 봅니다. 예, 근데 특별감찰관 문재인 대통령도 임명 안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정수석실에서 하면 된다. 예. 그리고 이제 공수처에서 하면 된다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막 야당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임명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회에서 임명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여당이 조금 더 적극 나서면 됩니다. 야당도 예.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여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여당에서도 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휴가 돌아온 뒤에 특별감찰관 임명 메시지가 나올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특별감찰관 포함해서 대통령실이나 내각 인선에 변화가 있을까? 대통령 휴가 다녀오신 뒤에 변화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오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발 YTN 그 보도가 있었는데요. 인위적인 물갈이나 참모 경질은 안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예요. 제가 짐작하는 또 제가 아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격이나 예. 그런 성정이 이렇게 2달, 3달도 안 된 대통령실을 교체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 3번 자기가 믿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끝까지 유지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그리고 휴가 중인데도 이런 법사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수의계약 문제들이 터져 나온다고 예. 한다면 과연 이제 가장 많이 국민들에게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이제 인적 쇄신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교체하는 건데 뭐 여기저기서 뭐 비서실장이 보이지 않는다, 정무수석 등등해서 대통령실의 참모 보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휴가기가 끝나고 나와서 그러면 이 대통령실에 인적 교체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 인적 교체가 아니라면 어떤 쇄신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지지율 하락의 원인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시스템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전 내부에 어떤 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좀 지시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걸 특별한 누구한테 임무를 맡겨서 저는 그게 이제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실이나 아니면 뭐 총무수석이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엄중하게 좀 경고를 해서 대통령실에 여러 가지 누수 현상이 있는 것 같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만 경고를 해도 사실은 대통령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취임한 지 석 달이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시스템에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시 의장이 왔을 때도 만날 이유가 없다. 근데 만나지 않는다는 이유가 딱 하나가 휴가 기간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도 대통령실의 보좌 기능이 무언가 좀 구멍에 나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돌아와서도 인적 쇄신을 할 거라고 보진 않지만 인적 쇄신에 준하는 대통령실의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와 기강회의에 대한 어떤 경고 이런 것들 한번 보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지방 일정 다 취소하고 경청하는 휴가를 보낸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월요일 출근길에 어떤 얘기를 또 대통령이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복귀 등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오늘 서병수 의장이 이 대표 복귀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제명이 된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해임이 되는 거죠. 너무 적대적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것보다는 소통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가 명예롭게 사퇴를 하고 향후 앞으로 자기도 정치적인 어떤 진로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서 이렇게 매듭을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자, 비대위 전환에 키를 준 서병수 의장이 얘기 듣고 오셨는데 이준석 대표 거취에 대해서 제명 혹은 사실상 뭐 해임이라고 해서 이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지금 일축했는데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초등학교 학생의 수준도 안 되는 상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있는 상황 아닙니까? 당대표가 없는 상황도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게 결정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갑자기 당대표 제명, 해임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 후에도 못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지금 일단은 뭐 비상 상황이냐. 왜냐하면 당대표 권리나 최고의 기능 상실인데 기능 상실을 해당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전원이 사퇴 안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것도 원래 당대표나 권한대행밖에 안 되는데 지금 규정을 바꿔가지고 직무대행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사실은 법을 뭐하러 만듭니까?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지금 뭐 사퇴했다는 최고위원들이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최고위에서 의결해서 지금 전국이 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 사퇴해서 접수 안 했다. 사실 사퇴 의사 밝히면 그걸로 사퇴되는 겁니다. 접수는 물론 뭐 문서상 나중에 하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이준석 대표 몰아내기. 이제 그게 올인하는 거거든요. 모든 규정을 다 무시하면서. 이렇게 무리해서 만든다 그러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이냐. 정당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아무리 뭐 당헌 당규가 법은 아니라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지켜놓은 규칙이거든요. 법 효력이 있으면 그걸 기본적으로 지키는 걸 전제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규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규칙 바꿔서 바꾸겠다. 그럼 뭐 해석상도 안 되니까 그냥 비대위 만들어 버리겠다. 대표도 지금 6개월 사실은 정지시켜놨는데 그냥 제명해버리겠다. 이래버리면 사실은 이거를 기본적인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금 국회 100석 넘는 어찌 보면 정당이라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의 수준을 너무 떨어뜨리고 있다. 기본적으로 룰은 좀 지키시면서 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당내에서는 이 해임, 제명 이렇게 해석한 게 해석 오류다. 이렇게 주장하는 의원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국에 열리게 되면 이게 당이 비상 상황이냐 아니냐 이것부터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김근식 실장님 보시기에 비상 상황은 맞습니까? 비상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상임 전국위하고 전국위가 이제 전당대회를 우리가 열 수 없을 경우에 그걸 대의할 수 있는 의결기관으로서 이제 역할을 하는 건데 저는 상임 전국위와 전국위에서 다음 주에 이 안에 대해서 가결을 할지 부결을 할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고요.
뭐 가결을 한다면 비상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이고요. 또 부결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의 당원 당규에 대한 해석이 정말 자의적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집단적 지혜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본다는 제 입장이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현근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지금의 비대위 체제로 몰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억지스럽고 다소 논리적 모순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구멍이 논리적으로 많아요.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구멍들이 많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지켜보는 대목은 뭐냐면 지금 정권 교체해서 정권이 출범한 지 석 달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일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 집권 여당의 내용이 계속 진흙탕 속으로 들어가서 수령이 더 계속 깊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위기의식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거기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비대위 체제의 신속한 지금 몰아붙이기란 일각의 비판도 맞지만 어떻게든 이 부분을 빨리 수습을 해서 정리를 좀 해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좀 보좌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집권 여당의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버린다면 저는 똑같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도 다음 당 지도부에는 좀 등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다 같이 물러난다. 당연합니다. 책임이 없는 그 정도로 없으니까. 한다면 저는 상임 전국이나 전국에서도 이 방향에 비대위라고 하는 큰 물결에 저는 대부분 동의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도 동의할까요? 저는 뭐 이준석 대표도 장기적으로 집권 여당의 지금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국정 운영의 동력을 좀 상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법적 대응을 한다든지 진흙탕 싸움을 하면 이게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출발부터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물론 책임 소재를 넣고 누가 더 잘못이 있는지 따질 수는 있지만 똑같은 일말의 책임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대범하게 이걸 수용하고 오히려 순교자로서의 자기 역할들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에 정치적 진로를 모색하는 것.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핵관들도 동시에 퇴진해서 당 지도부가 이제는 중도지향적이고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자기 정치하는 지도부가 아니라 대통령을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합리적인 지도부가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또 좀 활로가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준석 대표의 명예로운 퇴진의 길을 열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 명예로운 퇴진의 길이라는 건 어떤 방법을 생각해 제가 계십니까? 말씀드린 전 그런 맥락이라고 저는 예. 해석하고 싶은데 예컨대 양쪽 다 지금 권성동 직무대행의 경우 사실은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국민들 눈에 합당하다고 볼 것이냐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이 비대위로서 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한다고 한다면 이번 주말이라도 상임전국이나 전국이 하기 전에 권성동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진짜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반 사태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준석 대표와 윤핵관 사이의 갈등을 우리 모두 책임지고 뒤로 물러나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명예로운 퇴진 하나의 좀 출구가 모색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이준석 대표도 남은 기간 동안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벗어나게 된다면 다음 정치적인 모색이 가능하죠. 이준석 대표 SNS 반응 점점 거칠어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랑 가끔 문자도 하시니까요. 네네. 혹시 뭐 전해드린 얘기 있으십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전국위를 소집한다고 하는 오늘 결론이 난 다음에는 제가 소통을 지금 못 해봤고요. 네. 예,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근택 대변인 혹시 패널로도 같이 출연을 많이 하셔서 사실은 뭐 가끔 뭐 카톡 정도 주고받는 사이인데 아마 저는 뭐 법적 조치는 할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말씀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동반 사퇴하게 되면 원내대표만 그만두는 거기 때문에 권성동은 그냥 의원직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준석 대표는 원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마 지금 이런 식으로 쫓겨나게 되면 다음에 공천 받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원내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어찌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노선이거든요. 지금 말씀처럼 윤리위에서는 6개월 정지로 했는데 지금 전국이 해석으로 해명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얘기예요. 사퇴해라. 사퇴해라는 얘기거든 한마디로. 그러면 사퇴해라는 얘기인데. 현근택 대변인이 보시기에는 잦은 사퇴의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퇴했을 경우는 아마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쫓겨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지금 정당 지지율, 당내 아마 이제 차기 당권 지지율에서는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격차도 벌어지고 있고 본인 입장에서는 이거를 더 끌고 가서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되든지 간에 출마를 해서 당대표가 되든지 안 되면 본인이 못 나가게 된다면 그 힘을 다른 사람한테 실어주든지 방식으로 나가야 본인이 산다고 생각하지 여기서 사퇴해서 물러난다 그러면 완벽하게 윤핵관들한테 밀려서 쫓겨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법적 대응을 한다고 하면 승산은 있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너무 무리하고 있어요. 아니 직무대행이 없는데 규정을 바꿔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비상상황 자꾸 얘기하는데요. 당대표의 권위나 최고위원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이에요. 그 등이라는 게 이제 넣어버리는데 권위 아니죠. 기능 상실 아니죠. 그럼 예. 비상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뭐 사퇴했던 분이 다시 들어왔죠. 예. 여러 가지로 또 당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출직 최고위원이 그만두면 30일 내에 선출하면 돼요. 그만두면 선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원래는 아마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법원이 개입을 안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위법이고 사실은 그리고 당권이라는 건 지금 뭐 서열 7위거든요. 여당 대표랑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정치 생명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했을 때도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적 대응 공개적으로 거론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또 국민의힘 청년 당원들 1,050명이 비대위 전환 촉구 성명을 내서 이 부분도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참 관심인데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하겠다 이날 장제원 의원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가볍게 식사를 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이 나왔습니다만 정말 식사만 했을까? 이런 궁금증들도 나오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언론에 나와 있는 해명으로는 오래전부터 정진석 부의장과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저녁 약속을 했던 것이고 그 자리에 자연스럽게 우연하게 장제원 의원이 이제 합류한 걸로 지금 해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공교롭게 시점이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이기 때문에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고 이른바 이제 비대위 체제로 이제 동력이 붙으면서 최고위원 줄사퇴가 언론이 보도되던 시점이기 때문에 이 세 명이 모여서 단순하게 식사만 했겠느냐는 이제 한갈의 관심이 나오는 건데요. 저는 정진석 부의장과 제가 알기로도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굉장히 인간적으로 가까운 사이입니다. 자주 또 식사도 하고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정진석 부의장이 부른 건지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부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제원 의원이 와서 뭐 인사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세 명이 만나서 만찬을 같이 했다는 그 자체가 관심거리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진석 부의장과 김종인 위원장이 장제원 의원과 모여서 세 명이 합의할 수 있는 향후의 진로 체제나 무슨 당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 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인간적인 이야기 또 친목을 다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식사하면서 친목을 다지는 정도의 자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여당 상황이 매일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민주당 얘기 분량이 매일 조금씩 줄어드는데 짧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지금 당권 경쟁이 한창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특히 자신을 향한 검경 수사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드러냈는데 잠시 듣고 오시죠. 특정 정치 세력의 정치적 이익에 복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가장 심각한 국기문란행위입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해야 합니다. 전당대회에 맞춰서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사에도 균형이 필요하다. 네. 어제 첫 TV 토론에서 다른 당권 주자들로부터도 이 사법 리스크 공격을 받았었는데 오늘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지금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이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뭐 수사 몇 개월째 하고 있죠. 지금 뭐 대선 때부터 나왔던 건데 지금 뭐 나오는 건 없거든요. 소환 조사만 한다 그랬는데 아마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8월 중순에 하느냐. 물론 이제 공직선거법은 시효가 9월 7일까지니까 뭐 이럴 수 있는데 저도 뭐 수사 받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 보면은 경찰에서는 한 달 전에 그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 초까지 7월 말 8월 초에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검찰에 가서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8월 중순에라든지 이렇게 수사를 한다. 잃어버리면 물론 뭐 핑계는 뭐 9월 중순, 9월 초 공소시효를 들 것 같지만 선거법 아닌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카드 선거법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8월 중순이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전당대회가 8월 말에 있는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게 마치 이준석 대표 수사랑 비슷해요. 이준석 대표도 보면 뭐 계속 수사하는데 결국은 안 나오고 계속 시간만 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수사를 왜 하느냐 제가 보기엔 그냥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결론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를 정해놓고 이미 방향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가 너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법 리스크라 그러면 이거는 뭐
수사 선거 과정에 고소고발로 이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나 경찰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제가 보기에 당내에서 공격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근식 실장님, 정치적 수사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시고 지금 이제 거대 야당의 이제 유력한 지금 당대표로 후보로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면 이렇게 입장을 정하는 것보다는 내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억울한 면이 있지만 일단 수사기관의 협조를 내가 충분히 하겠다. 그리고 협력과 수사를 다 조사를 다 받고 나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러면 검찰과 경찰이란 사법 시스템이 고소고발로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손을 놓고 있고 정치인은 그러면 뒤를 봐줘야 되고 정치인은 수사도 하지 않는 것이 그러면 국기문란이 하지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정말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지금 지지자들의 외연을 넓혀서 좀 더 넓은 지지를 좀 확대하려면 이런 식의 저는 입장을 갖는 건 저는 제가 바꿔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자기한테 유리한 또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정당화의 동굴이 너무 강한 거예요. 아니 본인이 고소고발받은 사건에 경찰이 수사하는 것조차도 이건 국기문란 행위라고 하면 다른 일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현 변호사도 마찬가지. 저도 이 정치적인 발언하다 보면 고소고발해서 조사 받아요. 조사 성실하게 받습니다. 그럼 조사 받고 경찰서에서 저한테 출두하라고 해서 제가 국기문란이라고 저항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재명 의원이 정말 이런 식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향후에 정말 정치적인 진로를 좀 재기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이제 뭐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에서 빨리 끝내면 돼요. 없으면 빨리 정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시간을 끌고 하필이면 왜 전당대회 직전에 발표하느냐라는 문제 있고 지금 법인카드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나마 좀 이제 수사할 만하니까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지고 뭐 130군데, 120 몇 군데인가 압수수색 할 필요 없거든요. 그냥 어찌 보면 카드사에 그냥 내역 달라. 그리고 관련자 불러서 조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야 지금 조사한다 그래요. 그 어제 뉴스 보니까 배모 씨를. 아니 제가 보기엔 고소고발했을 때 했으면 돼요. 벌써 한 몇 달 전에.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쓴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 조사는 벌써 이루어졌어야 되지. 지금 공소시효 지금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 정도 남겨서 이제 조사한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늦춘 거예요. 그리고 8월 말에 어쨌든 수사를 끝내겠다는 그 시간표에 맞춘 거거든요. 사실은 핵심 관계자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고소했을 때 직접 하든가 대선 끝나자마자 바로 4월, 5월에 소환 조사했으면 됩니다. 그걸 왜 이제 하죠? 그럼 시간표는 저는 맞췄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덧붙일 말씀 있으십니까? 그건 좀 우리 현 변호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고발을 당하면 고발했다고 경찰이 바로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시일이 걸리는 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그건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상 6개월 안에 이 문제를 정리해야 된다는 경찰 나름대로의 일정표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맞춰서 한 거지 8월 28일 전당대회 겨냥해서 했다고 바른 것은 제가 볼 때 이재명 의원식의 자의적인 해석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공직선거법만 있는 게 아니고 압수수색한 지 벌써 몇 달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부르면 되는데 왜 이제 부르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참고해 주셔. 피의자하고 관련자인데 그러면 당연히 시기적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핵심 인물로 지목된 수행비서 배모 씨가 오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돌입한 만큼 김혜경 씨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수행비서 배모 씨를 전격 소환했습니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총무과 별정직 사무관으로 근무하며 김혜경 씨 의전을 담당했던 배 씨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당시 경기도 비서실 직원에게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등 음식을 사 이 의원 자택에 배달하도록 지시하는 등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앞서 경기도청과 법인카드가 사용됐던 음식점 120여 곳을 잇따라 압수수색해 계좌자료 등을 확보한 경찰은 배 씨를 상대로 법인카드 유용 여부와 용처를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같은 과정이 김혜경 씨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뤄졌는지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배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경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결론을 이번 달 중순까지 낼 예정이라며 이례적으로 수사 마무리 시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의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배경으로 꼽았는데 지난주 배 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배 씨와 가까운 지인 사이로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의 당사자였던 참고인이 돌연 숨지면서 수사에 더욱 관심이 쏠리던 상황. 이 의원도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정치 개입으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수록 논란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 간 TV토론회에서는 오늘도 이재명 의원의 공천과 대표 출마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9.7 주자들은 선당 후사가 아닌 자신은 살고 당이 죽은 자생당사였다면서 이 의원을 비판하자 이 의원은 민심 당심과 여의도의 마음 그리고 여심이 서로 다르다며 반박했습니다. 토론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당후사의 다른 말이 반대말이 자생당사다. 이렇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이야기를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바로 개항을 공천과 관련된 건입니다. 셀프 공천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이 어땠고 지금 평가는 어떠십니까?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변을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의 공천은 특정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 또 상당수는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갖고 있었지만 현장에 계신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출마를 지지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의도의 마음, 여심과 민심, 당심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 케이스다. 쓴소리가 당의 어떤 흐름을 바꿔내는 경우는 또 많이 없었고 나 혼자 쓴소리하고 옳은소리하고 그친다 이런 평가도 있었던 것도 좀 부정하긴 어렵습니다. 우리 당의 패부를 드러나는 역할로는 좀 적합했을지 모르지만 함께 혁신으로 만들지 못했다. 정부가 새로 짓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에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를 하지 않기로 발표를 하면서 최근에 공약 파기 논란을 빚었었죠. 관련해선 여당 지도부가 지역 반발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세종시를 찾아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는데 시민단체는 기존에 한 약속부터 지키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상공 기자입니다. 오는 10월 완공을 앞둔 정부 세종청사 중앙동 신청사입니다. 입주기간으로 결정된 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세종 집무실 건립 3단계 계획대로라면 대통령 임시 집무실 설치가 중앙동에 추진됐어야 하지만 무산됐습니다. 이후 정부가 오는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국정과제로 확정하며 추진 의지를 보여줬지만 지역사회 반발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도부가 국회 세종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은 세종 집무실 설치 계획을 앞당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7년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만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이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주셨으면. 현장에서는 신속한 추진을 약속하는 긍정적인 대답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종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저희한테 당부한 것은 세종의사당보다 늦지 않게 아무리 늦어도 동시에 들어가라 이런 거기 때문에 세종의사당을 서두르면 저희들도 당연히 서두르세요. 저희들이 그 선착순 싸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지도부의 해명에도 시민단체는 사과와 반성 없는 보여주기식 정치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대시민 사과와 반성이 선행돼야 되고, 중요하게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적 조처로 원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또 세종청사 국무회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 한 차례만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국무회의 격주 개최 등 대통령 공약사항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전국 광역단체장과 서울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의 평균 부동산 재산이 23억 1천만 원으로 국민 평균 부동산 재산의 무려 6배가 넘는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습니다. 단체는 국민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동안 자치단체장들은 부동산 돈벌이에 골몰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해 충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보유한, 과다 보유한 공직자는 중산층, 서민, 농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 아닌 부동산을 보유한, 부동산 보유자를 위한 지역개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우리 사회는 이 소득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된 대부분이 단체장이면서 임대 사업을 하는 이런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울 거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게 단체장인지 부동산 사업자인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사실. 4대 시중은행은 지난 3년 동안 금리를 올려 얻은 이익으로 모두 1,000억 원이 넘는 성과급을 임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모두 1,083억 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는데 시중은행들은 이를 선반영한다며 금리를 점차 높여 이익을 확대해왔습니다. 아시아를 순방 중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오늘 저녁 한국에 도착해 내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납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일 오전 11시 50분 국회 본청 접견실에서 양자회담을 할 예정입니다. 양국 의장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협력, 기후위기 등 현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공동 언론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서 YTN이 비가 온 것처럼 젖는다는 이 보령 해저터널 문제를 보도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인천 북항 해저터널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로가 원인인 보령 해저터널과 달리 이번에는 터널 안으로 유입된 이 바닷물이 원인인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김혜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인천 김포고속도로에 있는 5,460m 길이 북항 해저터널. 도로 가장자리에 물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일부 구간은 아예 차선 한 개가 흠뻑 젖어 중간중간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여기가 제일 심하네. 북항 해저터널은 바다 밑을 관통해 가운데 지점은 바닷속 59m까지 내려가는 그릇형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만큼 젖어있는 도로 자체가 충분히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뭐 최소 2번, 많게는 4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계속 끝차선 쪽이 자꾸 젖어서 바다 밑으로 지나가는 터널인데 저 물이 어디서 유입이 될까라는 생각이 든 거죠. 불안한 생각도 많이 들고 사실은. 그렇다면 해저터널 도로 위에 있는 물은 왜 생긴 걸까? 먼저 이 물은 바닷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래 해저터널은 일정량의 바닷물이 들어오는 걸 전제로 설계한 만큼 배수로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수로 가운데 일부가 막히면서 터널 밖으로 배출돼야 할 물이 터널 내부로 넘쳐 들어온 겁니다. 원활하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물이 이제 채수가 되니까 거기로 이제 좀 약간씩 스며서 나오는 것 같아요. 터널 안정성에는 저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시공사와 협의해서 빨리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터널 운영사가 배수로 가운데 어느 구간이 문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로 아래로 난 배수관은 점검을 못하도록 설계돼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막힐 수 있는 배수로의 관리 자체가 어렵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점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점검을 불편하게 만든 설계. 그거는 처음 설계 계획하고 심의할 때부터 뭔가 잘못됐죠. 요즘 로봇 같은 것을 투입해 놓으면 위치를 정확히 알 수가 있고 어떤 물질이
막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애초 시공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젖는 도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바닷속을 지나는 해저터널 특성상 운전자들의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네,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이른바 이 산재를 신청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한 장애인 노동자가 일하다 다쳐 뼈가 부러지고 또 유산까지 했지만 산재 신청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이 산재 신청을 안 한 것이라며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성우 기자입니다. 진단키트 등 의료용품을 만드는 강원도 춘천의 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생명 존중과 상호 존중의 가치 실현을 기업의 사명으로 삼고 있는데요. 하지만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YTN을 찾아온 직원들의 말은 달랐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52살 김모 씨, 지난 2016년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해당 기업에 채용됐습니다. 생산관리실 회계 업무를 맡았는데 문제는 업무 환경이었습니다.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인 김 씨가 다니기에 너무 가파른 계단과 통로. 2018년 서류를 옮기던 중 계단에서 넘어졌고 꼬리뼈 골절에 뱃속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산재 처리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사고 2달 전 회사에서 다친 다른 직원을 병원에 이송하며 김 씨가 상사로부터 받은 문자. 산재 처리되면 일이 복잡해진다며 병원에는 일하다 다쳤다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시 문자를 보낸 상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 아니라 산재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기억하는 건 다릅니다. 그분은 찢어지는 사고여가지고 그게 한 5바늘인가 6바늘인가 꿰맸어요. 그러니까 봉합 실수를 한 거죠. 3개월 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내 분위기 탓에 김 씨는 자신이 다쳤을 때도 산재 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산재 은폐시키게끔 이렇게 지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만 이렇게 산재를 신청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감히 생각도 엄두도 못 낼 일들이었죠. 병원비는 지원받았지만 회사에서 다쳤다는 기록은 남지 않은 겁니다. 김 씨는 지난 2020년 또 다른 직원 역시 손가락 신경을 잃는 사고를 당했지만 산재 신청을 하지 않고 결국 회사를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손 관련돼서 의료보험 처리로 해서 내 보험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산재를 안 되고 내 질병으로 빠진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얘기하니까 돈 안 들어요 이렇게만 얘기해버리니까 되게 웃긴 거죠. 산재 신청이 되지 않는 이유를 묻자 회사는 직원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라고 답합니다. 산재가 왜 그 전까지 몰랐던 거예요. 사람들은 산재하면 회사적으로 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게 몰라서 못하는 사람. 하지만 해당 사건을 들여다본 노무사 생각은 다릅니다. 문제는 회사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가 동의를 안 해주면 산재를 못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게끔 만든 문제인 거죠. 현행법상 사업주는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에 조사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YTN 홍석입니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해법 마련을 위해 출범시킨 민간협의회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이 피해자 측의 사전 논의나 통보 없이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협의회 불참을 통보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후 정관이 확정되면 이에 대한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현금화 강제 집행 관련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추나 오이 같은 채소 가격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더구나 수입 곡물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돼 추석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홍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을 보려고 대형마트를 찾은 주부들의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감자 한 개에 1,000원이 넘고 파프리카는 1,500원, 배추, 마늘, 양파 등 가격이 안 오른 농산물이 거의 없습니다. 이른 더위와 잦은 비 때문에 채소류 가격은 지난달에만 26% 급등하며 밥상 물가를 자극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배추값도 많이 오른 것 같고요. 애들 이렇게 과일 이런 것도
와,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고 정말 장보기가 무서워요. 지금 한 끼 먹자 해도 적어도 한 2만 원 정도가 가거든요. 식당과 배달 음식 가격을 보여주는 외식 물가도 1년 전보다 8.4% 올랐습니다. 1992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앞으로도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3분기에 밀과 옥수수 등 곡물의 수입 단가가 식용은 2분기보다 15.9%, 사료용은 16.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통 곡물 수입은 선도 계약한 물량이 3에서 7개월 이후에 국내에 도입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3분기의 주요 곡물 수입 단가는 2분기 때 국제 가격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 계약된 곡물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물가 오름세가 9월 말이나 10월쯤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고 추석 전까지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비축 물량을 최대한 방출하거나 재배 면적을 늘리고 할당 관세 적용 품목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중순쯤엔 추석 성수품 수급 대책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네, 2달 연속 소비자 물가가 6% 이상 오르자 물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놓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지난달에 빅스텝을 단행했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더 치솟자 이번 달에 0.5%포인트를 또 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6.3% 올랐습니다. 외환 위기 때인 1998년 11월에 6.8%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6월에 이어 2달 연속 6%를 넘는 상승률은 2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석유류 등 공업 제품과 외식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한 가운데 농축수산물과 전기가스 수도 가격도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전년 동월과 비교해서 6.3% 상승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물가 관리를 맡은 한국은행이 다급해졌습니다.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사상 최초로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는데도 물가 상승률이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빅스텝이 한 번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지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0.25%포인트 인상에 힘을 실었습니다. 현재로는 물가와 성장 흐름이 7월 저희들이 했던 기존의 전망 경로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물가가 예상했던 기조에서 벗어나면 데이터를 보고 금리 인상의 폭과 크기를 결정하겠다며 빅스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전문가들은 주요 변수로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와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 유가를 꼽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는 25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합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현직 경찰관이 경찰 추격을 피해서 달아나다가 자신이 속한 경찰서 주차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30대 경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40분쯤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출발해 강남 지역까지 술에 취해서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달아나다가 서울 강남경찰서 주차장에서 붙잡혔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99%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함께 연극을 관람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 내외가 휴가 사흘째를 맞은 오늘 저녁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한 극장에서 연극 2호선 세입자를 관람했다고 밝혔습니다. 2호선 세입자는 같은 이름의 웹툰을 원작으로 한 연극으로 2호선 열차에 숨어 사는 세입자들과 그들을 쫓아내야 하는 계약직 영무원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변인실은 윤 대통령이 연극을 관람한 뒤 인근 식당에서 배우들과 식사를 하면서 연극계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배우들을 격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남부 곳곳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종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오늘 밤사이 서울 기온이 26도, 대전과 광주, 부산도 26도 이상을 유지하는 등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2도, 대전 33도, 광주 32도, 대구 37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위가 더 강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기 쉬운 만큼 휴식과 수분 섭취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부와 호남 일부 지역에는 내일 아침까지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5에서 3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또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는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이나 하천, 계곡의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까지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토요일 새벽에는 중서부와 호남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